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상행위, 그죠? 청약에 대한 납부통지 53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법에 들어오면 상행위에서는요, 민법의 일반적인 행위와 다르게 상인들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 동등한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53조도 상인이죠. 상인이 원래는 민법상은 매수인 등등 아니면 청약받은 자가 반드시 납부를 통지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상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 에, 상대방, 그죠? 청약을 받은 자가 납부를 통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만약에 통지 의무를 안 했을 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건은 이런 겁니다. 상인이요. 상시거래관계 있어야 돼요. 여기에 조건이에요. 상시거래관계, 단골이라는 얘기. 그죠? 단골. 상시거래관계는 자로부터 동일한, 그죠?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았을 때는 늘 거래해오던 거 있잖아요. 늘 거래해오던 것에 대해서 청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알았어. 하거나 승낙하거나 거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의무 기준이죠. 만약 이걸 해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효과가 주어집니다. 뭘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시켜준다. 알겠죠? 승낙한 것으로 간주시켜준다. 그래서 단골끼리 자주 거래하는 단골끼리 만약에 이거 살 거냐 말 거냐 청약했을 때 상대방이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어, 그때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됐고요. 그 다음에 54조가 보시면 상사 법정이율 나오죠. 그래서 우리 법정이율은 뭐 비교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민법상 법정이율은 몇 푼이죠? 5푼입니다. 연 5푼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성인들 간에니까죠. 이자가 많이 붙고 일반인들한테 5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는 보충 규정이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을 때 상사 법정이율이 이율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행위에 대한 그죠?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그랬으니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상법상 연육분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행위인가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행위인이 아니냐를 갖다 보통 따져서 상행위인 경우에만 어떻게 한다?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거기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 기출 1번 보시면 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상행위로 인해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 있는 채무라든지 아니면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함께 포함된다. 반드시 직접적으로 상행위로 된 것만 아니고 상행위와 동일성 있는 채무, 그 변형도 함께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가보시면 이 상행위로 한 이론요.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적 상행위도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일방적 그죠?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되더라도 동일하게 상사 채무로 보고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3번에 가보시면 상법 54조의 상사 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상행위가 아니죠. 그죠? 아닌 불법에는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은요, 상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때요? 돈을 빌려주더라도 무이자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약정을 하면 이자를 주도록 돼 있잖아. 그죠? 상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이자가 원칙입니다. 상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서, 그죠? 영업에 관해서 금전을 빌려줄 때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돈 빌려줄 때 항상 상인들은 이자를 받습니다. 또 상인이 그 영업 범위의 타인을 위해서 금전을 채당했다는 말은 채당은 어때요? 대신 뭔가를 해줬다는 거죠. 대신 갚아줬다. 알겠죠? 갚아줬다. 우리가 이제 대신 뭘 해주다 할 때 뭐가 떠오르죠? 사무관리가 떠오르죠. 사무관리.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대신 금전으로 뭔가를 갚아줬다. 그러면 채당한 날, 갚아준 날 이후에 법정이자를 붙일 수 있어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법정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의 사무관리라든지 민법 같으면 무상이 그죠? 일단은 원칙이고 무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만 상법은 항상 유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기출 거기 1번을 한번 보시면 1번을 뭐 아시면 다 알겠지만 법정이자와 관련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상인 간의 금전 소비 대차, 돈을 빌려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송에 법정 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인데 여기에 A가 돈을 빌려줬을 때 약정 이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약정 이자 있으면 거의 따르면 돼요. 근데 A가 약정 이자에 있음을 기준으로 해갖고 B에게 이자 지급을 청구를 했는데 약정 이자 그죠? 청구했는데 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A는 어때요? B에게 법정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 판례는 어때요? 설령 약정 이자와 관련해서 예,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법정 이자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아예 약정 이자 청구에 뭐가 있다? 법정 이자 청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6점 가볼까? 56조. 지점거래소의 채무이행 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 거래하는 채무이행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의사표시에서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있죠?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 장소로 본다. 특정되지 않은 특정물이 인도 외에, 그죠?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 장소로 본다. 그래서 지점거래 채무이행 장소는 지점이다. 뭐 이렇게만 알아둬도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조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법상 다수 당사자 채무 관계가 있잖아요. 다수 당사자 채무 관계. 예, 이 다수 당사자 채무 관계는요. 민법은 분할 채무가 원칙입니다. 분할 채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연대 채무죠.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래서 상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건 채무자가 있건 다수 채무 채권 관계 있을 때는요. 함께 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 간에 다수 채무자 여러 사람의 채무자가 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어때요? 채무자하고 보증인 문제 이럴 때요. 연대로 합니다. 판례는
판례가 아니고 상법은 연대 책임을 부담해요. 수인이 한 1인 또는 그 전원의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될 때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항.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나 주채무가 상행위에서 인한 것일 때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관계에 있다. 주채무자하고 보증인은 연대관계에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어쨌거나 다수 채무자 간하고 채무자와 보증인 연대는 연대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죠? 연대 책임이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기출 1번. 조합 채무가요.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해서 상행해야 되는 행위를 해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상법 57조 1항을 정해서 연대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 채무가 특히 조합원의 전원을 위해서 상행해야 되는 행위를 해서 부담할 때는 그 채무에 대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상법 50조 1항을 정해서 그죠? 연대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58조입니다. 상사유치권요.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에 대해서는 판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제 58조 상사유치권이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상사유치권에 대해서 최근에 판례가 많이 나오고죠. 그랬죠. 일단 뭐 조문으로만 간단하게 본다면 민법과 다른 점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사유치권은 여러분 늘 생각할 때 특별 상사유치권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된다. 그죠? 특별 상사유치권은 여기 나오는 일반 상사유치권과 다른 점만, 요것만 다른 점만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우리 일반 상사유치권에 대한 어떤 조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양쪽 다 상인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리가 우리가 매매 특칙, 그 상사 매매 특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사 유치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문 58조를 보면 상인 간 그랬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요겁니다.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말해요. 이게 채무자 소유라는 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개별적 결련성 있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죠. 일반적 결련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민법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상인간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그다음에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뭐예요? 세 번째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거와 다른 이제 뭐 위탁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운송주선업, 운송업 관련돼서 상사 특별유치권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로는 상사유치권 민법에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민법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상사유치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판례가 있고 이미 판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례로 다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적용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조문으로는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 뭐 한번 뭐 풀어보십시오. 조문 문제니까 쭉 풀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판례 기출에 가보시면 판례 기출. 어 거기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4번 가보시면 상법 58조의 상사유치권은 계약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신의 성질과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 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유치권에 대한 우선권 있잖아요.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잖아요. 그죠? 예,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하냐 부분인데 예, 그 5번 정도, 그죠? 5번 정도. 뭐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유치권이 앞서느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유치권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상법 58조의 일반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 그럼 당연히 선행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 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있다면 그 매수인이 우선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행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해서 취득한 매수인이기 때문에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사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이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상법에 적용된다는 그 판례만 좀 알아두면, 이번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유질계약 있잖아요. 이 유질계약도 조문에는 딱 하나 나와 있잖아요. 민법 33구조의 규정은 상해인에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질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문 자체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다시 말해서 상법에서는 유질 계약이 허용된다는 요구 하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대해서 더 이상 뭐 유질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또 유질 계약의 실행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나왔죠. 판례가 뭐냐면 유질 계약 성립하려면 성립에 대한 판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질계약 담보물건을 실행에 대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성립에 대한 거 이미 여러 번 출제도 되었던 거잖아요. 성립은 질권 설정 계약, 질권 계약, 그죠? 계약과 별도로 유질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때요? 질권을 설정하는 자가 바로 상인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앞쪽에 봤던 유치권은 양쪽 다 상인이 되잖아. 그죠? 그럴 때 이게 질권 설정에서는 양쪽 다 상인이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쌍방적 상인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질권 설정자, 그죠? 설정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죠? 그런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부분인데, 실행 부분은 여기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실행 부분은 유질계약의 실행이 계약에 적혀 있으면 거기에 따른다. 알겠죠? 따른다. 만약에 계약에 적혀 있지 않으면 일반 보통 질권 실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뭐 이건데 어쨌거나 계약에 따른다. 뭐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유질계약도 이 정도로 기억해주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판례 기출을 한번 가보시면 1번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 약정이 허용된다. 맞죠? 다만 질정원 설정계에 포함된 유질 약정이 유효하려면 질권 설정자가 상인이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 없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쵸?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되는 것이고 조문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판례기출 3번도 이미 본 거잖아요.
상사 질권 설정 계약에서 유질 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해서 별도로 명시적, 묵시적 유질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60조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물건 보관 의무가 있다. 보관 의무가 있다. 그죠? 보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상법은 민법과 다르게 그죠? 보관 의무를 상인들끼리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상인이 그 영업 불위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았을 때 견품 기타 물건을 받았을 때는 그 청약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면 그 거절할 때요. 청약자의 비용으로 자기가 견품 기타 물건 받은 게 있다면 그걸 보관해 줘야 돼요. 보관해 줬다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대신 비용은 청약자의 비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인들끼리니까 이러한 부담을 같이 부담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61조가 있는데 61조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 보수 청구권이 약정이 있을 때면 가능하지만 상인들은요. 공짜로 하는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상인은 61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상인이 어떤 영업 범위 내에서 남을 위해서 일을 했다? 무조건 보수를 받습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보수를 받도록 돼 있다. 요 61조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임치를 받아 물건을 맡김을 받은 사람,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 물건을 임치받을 때는 보수를 받지 않을 때에도 요게 이제 우리 민법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을 때도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보수를 받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상임치거든요. 무상임치. 무상임치라도 보관은 어때요?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민법은 어때요? 무상하고 유상을 나눠가지고 무상일 때는 어때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부담하면 돼요. 근데 유상일 때는 어때요? 이렇게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민법인데 상법은 유상무상 관계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맡겼을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시간 이행 그 청구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시효, 상사 시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